오늘 강의할 내용은 엑설런트 프리젠터입니다. 이 책은 이제 보통 다른 책들을 봐도 많이 소개가 된 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저희가 많이 접근한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강의, 아니면은 어디 뭐 경진대회나 사업 자금을 따낼 때, 뭐 이런 것들도 프레젠테이션이고, 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또 이번에 저희가 나가잖아요. 저기 나가가지고 그 고객들, 미래 우리 잠재 고객들한테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쓰여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제가 이제 꼭 어디 이제 외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법칙이 있어요. 2번 잘하고 1번 못하고, 2번 잘하고 1번 못하고. 이유를 봤더니 그 1번 못하면 나머지 2번을 잘하게 되는 게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1번 보게 되고 긴장도 하게 돼서, 그러다가 2번 또 계속 잘하면 뭐 이까짓 거 하면서 연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번은 생각보다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 보니까 제가 되게 못했던 부분들이나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기업 인재 채용 상위 10개 항목, 그러니까 해외, 미국에서 기업 인재를 채용하는데,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나 봤더니 1번이 그거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하고 대인관계 스킬. 왜냐하면 저는 2번째가 제일 높을 줄 알았어요. 팀 내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수행 능력이 이제 자꾸 아마 해가 갈수록 뒤로 밀릴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게 될 업무들이 계속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회사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뽑거든요.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가졌던 경쟁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제 배웠던 기술이 지금 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삐삐라는 게 있었거든요. 삐삐가 최첨단 기기였어요. 이거는 없어질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삐삐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가진 그 어떤 가전제품보다도 더 멋있고 참신했으니까,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음성이나 뭔가 메시지를 남기면 이게 차근차근 저장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 전화기 옆에 없으면은 저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삐삐는 특히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만화책에 보니까 일본에서 아주 값비싼 삐삐 같은 경우는 메시지까지 뜬다는 거예요. 메시지까지. 우리 지금 문자 받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삐삐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핸드폰으로. 그렇게 막 기술이 막 없어지고 그래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대인관계 스킬 안에서는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는 건 어떤 지식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업무가 계속 바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웃소싱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아웃소싱 또한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됐죠.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대인관계 스킬을 기르는데 이 프레젠테이션, 이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 개인윤리와 성실성, 분석과 문제 해결 스킬, 뭐 직업윤리, 뭐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게 딱 이게 한 10% 정도잖아요. 나머지 90%고. 왜 그런지 알겠죠? 나머지 것도 이거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10분의 1만큼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90%고. 그렇죠, 은혜 씨?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비약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실력 향상의 전환점은 언젠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막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을 할 때가 있대요, 사람들이. 언제 상승이 되나, 뭘 하면 상승이 되나 봤더니,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걸 녹화하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그걸로 평가를 받을 때. 우리 항상 하죠,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선이 막 처음에 했을 때, 정선 씨도 처음에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못하겠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PT 하는 데까지 걸어오는데 10분인가 실랑이를 벌였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 2번은 주저앉았고 다시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났다 왔고, 미나 씨 같은 경우는 발표하다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질 못하고, 왜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남 앞에서 얘기하는 걸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희 강의 중에 가장 많이 저희 보는 그 순서, 컨텐츠 순서 1위가 미나 씨죠. 그리고 정선 씨도 이번에 비욘드 버즈를 보니까 막 하루에 수백 명씩 보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죠. 왜 그게 그렇게 가능했었나? 아마 저희가 녹화를 하고 그 녹화한 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봐서 피드백을 해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발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표를 내용이 중요하냐 스킬이 중요하냐. 발표는 내용보다 스킬이 더 중요하거든요. 발표 스킬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사용하는 단어는 내용이겠죠. 그 사용하는 내용은 7%밖에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의 들으면 뭐 아무리 선생님이 훌륭하게 강의를 해도 듣다 보면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끝나고 나서 뭔지를 모르겠고, 강의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훌륭하지 못해서 머리에 안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7%. 목소리 38%. 이거 형태 씨가 아주 강력하죠. 이게 목소리 38%. 별 내용은 없는데 되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형태 씨랑 얘기를 하면 마음을 막 사람들이 읽어주는 것 같고 마음이 통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태 씨가 얘기하는 걸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글로 이렇게 적어서 옮기면 별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목소리만은 정말 사람을 이해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게. 비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표정이나, 우리가 표정을 보는데 940만 가지 표정을 짓고 제스처를 할 수 있대요. 940만 가지. 그 사람들은 940만 가지 표정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은 몇만 가지밖에 조합이 안 돼요. 비언어적 요소. 이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여기 블레어 총리, 옛날에 영국 총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승혁이 형이 이걸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블레어 총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었나. 그리고 블레어 총리가 연설하는 걸 보고 승혁이 형 연설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킬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스킬을 늘릴 수 있을까? 스킬에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2가지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이거 엑설런트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엑설런트 프레젠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PT 잘하는 사람이 이런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 구조화되어 있고, 이야기가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잘 들어오겠죠. 2번째는 정열적이고, 3번째는 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하나 봤더니 청중을 이해시키고 연습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건 그 사람의 특징, 행동.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앞자를 따서 오픈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영미권에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픈업만 외우면 이게 다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미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게 쓸데가 없죠. 이 앞자를 따서 외우기도 그렇고. 어쨌든 이 오픈업만 알면 참 다 알게 되는, 그러니까 정선 씨한테 참 유리한 그거겠죠.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에서부터 4장을 요약을 한 거고, 이제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먼저 이야기를 구조화시켜라. 역시 이야기는 3가지 기본 구조가 있대요. 3T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잘하면 의미가 있죠. 정선 씨 같이. 영어를 미나 씨도 잘하니까 그 2분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영어 못하는 우리들한테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도입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먼저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이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도입부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잘 못하는 사람, 원래 처음부터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없고요. 저도 옛날에 되게 못했고, 또 저희 중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하나같이 공통점이 제일 처음에 다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잘 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될 거다. 지금부터 그거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도입을 하겠죠. 그 다음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오픈업을 설명을 하면서 쭉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나중에는 이제 요약을 좀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본론하고 결론하고. 왜냐면, 사람이 15초에서 30초까지밖에 집중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저번에 옛날에 은혜 씨가 저랑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죠? 뭘 들으면 막 자꾸 잃어버리고 막 듣기도 싫고 짜증나고 딴 생각이 든대요. 이유는 간단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세도 중요하고 그래서 일부러 적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도 보게 되고 이러는 이유는 다 그래요. 왜냐면 사람이 15초에서 30초까지밖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적용되는 5가지 요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확 집중을 시키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목적을 먼저 말하라. 이거 들으면 프레젠테이션 잘할 거예요. 어떻게 잘하냐. 웬만한 강의할 때 떨지도 않을 거고, 지금 이렇게 뭐 우리들 강의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너무 떨리기도 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들으면 자꾸 엄마가 창피하다 그러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없어질 거다. 왜냐면 이제 개인 놓고 보다 보면 보통 이제 내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세 줄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얘기나 무슨 내용을 전달할지 명확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슬라이드 흐름에 맞춰서 강의하듯이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 강의에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떤 결과나 혜택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한 강의를 들으면 3가지 정도는 딱 기억해서 항상 이것들을 실천을 하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저렇게 정선 씨처럼 많이 졸려하진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랑 그 다음 계획,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프레젠테이셔너가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어때요? 초반부에 이제 이렇게 15초나 30초 동안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안 힘들겠죠. 아, 내가 뭘 들으러 오는구나. 이게 내용이 뭐구나. 그쵸?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더 강의를 더 잘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고 그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다른 사람한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상이잖아요. 협상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내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해봐야 상대방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혁이 형이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방법이 뭐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건지 명확하게 써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나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 할 거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을 해야죠.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상대방 표정 보고 느낌 보고 말이 희석이 되니까 나는 오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거다. 이 목적을 통해서 상대방을 얼마나 발전을 시킬 거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조직이 아니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 이끌어지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형태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일 무슨 말을 할까? 목적이 명확하니까 목소리가 좋으니까 내용이 7%가 내용이 좀 허접하더라도 충분히 잘 전달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주의를 집중시키는 오프닝 스킬. 우리가 지금 이 오프닝 스킬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오프닝 스킬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인용. 뭐 이런 말 있죠. 보시다시피. 그 다음 통계. 뭐 우리나라 몇 프로가 뭐 요새 어떤 현실이더라. 뭐 예를 들어서 미나 씨가 오늘 춤추는 골에 실천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년 계획을 뭐 누가 세우는데 지키는 사람이 2%도 안 되더라. 근데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많이 듣면 그 2%가 뭐 50%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딱 들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가 다이어트 같은 걸 많이 하고 그 많이 못 지키는 뭐 정선 씨나 뭐 경용 오빠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좋은 게 될 거고. 그다음에 청중에 관한 질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못 지키는 게 뭐가 있냐. 맨날 다이어트는 한다고 하는데 밤마다 먹고 막 도너츠도 많이 먹고 이런 이유가 뭐냐. 왜 그러는 거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날 스터디 때마다 집중을 해야겠다고 막 하는데 왜 다른 거 막 만지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잘 지킬 수 있겠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살펴보면 이제 뭐 현재 이슈나 뭐 신문 기사 뭐 아니면 이렇게 스토리 방금 이제 우리는 서로 잘 알잖아요. 청중들을 방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스토리 그 다음에 진심 어린 감사나 답례 뭐 이렇게 뭐 일요일에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 다음에 기록 뭐 정선 씨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열 몇 번을 말했는데 지금까지 지킨 건 한 번도 없었고 저녁은 계속 안 먹겠다고 27번을 얘기했는데 그 저녁을 안 먹은 건 한 번밖에 없고 이런 기록 방금 말한 이렇게 웃었던 유머 또 예언 그래서 정선 씨는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또 열심히 안 들었기 때문에 계속 밥을 열심히 먹어서 크리스마스 때 살이 3kg 더 찔 거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잠언 노력하지 않는다 살찔 거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긴 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오프닝 스킬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0대 20 법칙 이건 뭐냐면 60분 전에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도착을 해야 돼요. 강의를 하건 프레젠테이션을 하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PT 준비를 할 때 1시간 전에 약속을 잡아놨잖아요. 그때 생각나요? 우리 장애인 거기 할 때 근데 제가 막 짜증을 낸 게 그 1시간 전에 도착을 못하게 됐었잖아요. 자료 준비가 안 돼서. 그럼 그때부터 루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왜 루저가 되냐. 내가 봐야 될 거 얻어야 될 정보들을 못 얻으니까. 그렇죠? 집중할 수 있는 것들, 생각했던 작전들이 다 벗어나겠죠? 그래서 40분 동안은 발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발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위로를. 괜찮다. 그 다음에 뭐 인사 정보 수집 뭐 신뢰 구축할 시간 없죠. 그러니까 이 60대 20법 60분 전에 도착해서 초반 40분 20분을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PT 하거나 뭘 할 때 부랴부랴 준비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두 번째 열정적인 프리젠터는 결코 지는 법이 없다. 여기서 진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6억짜리 과제를 했을 때 거의 150 몇 대 1이었거든요. 150이 넘었죠. 그래서 뭐 다 안 된다고 했고 왜냐면 거기 과제 특성상 원래 어떤 거냐면 다 개발되고 다 만들어지는 제품을 안 만들어졌다고 뻥치고 그걸 개발하겠다고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왜냐면 만들었던 거니까. 근데 저희는 특이하게 만들지도 않고 어떤 모습이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나갔고 업력도 짧고 뭐 거의 뭐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걸 가지고 간 거였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여줬던 모습은 그거죠. 열정적으로 정말 되는 것처럼 마치 시장 바닥에서 마치 물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150명을 2등하고 더블 스코어가 나가지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왜냐 거기에는 이제 열정이 있었죠. 그럼 프레젠테이셔너 프리젠터는 어떻게 하면 그 열정이 생기는 건가? 열정적인 목소리, 열정적인 모습엔 뭐가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의 55%는 비언어적 메시지다. 뭐 형태 씨가 항상 목소리 나긋나긋하고 뭐 이렇게 뭐 챙겨주는 척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가잖아요. 근데 뭔가 좀 한 7%는 모자라는 것 같은데 7%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 93%가 항상 마음을 땡겨서 형태 씨랑 말하면 마음도 편하고 뭔가 다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 7%의 내용을 잘 들으면 모호하죠. 모호한 얘기를 꺼내서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이래가지고 항상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끄는. 특히 이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었죠. 얘기를 할 때 항상 눈을 맞춰주고 얘를 잘하는. 미나 씨도 이런 거 되게 잘하죠. 그래서 미나 씨 보면 엄마 같죠. 막상 이렇게 보면 엄마처럼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엄마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럼 자세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가장 좋은 자세는 이 자세. 편하게. 이렇게 이 자세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손이 가끔 미친 사람처럼 막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손이 어찌할 줄 모르거든요. 제가 그 어찌할 줄 모르는 자세도 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해요. 대신 무조건 보면 시종일관 이 자세로 있으면 좀 빳빳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은 이제 계속 제스처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할 때는 이 자세로 있으면 좀 강인하고 멋있는 자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도 좀 힘있어 보이고 열정적이고. 그럼 이제부터 안 좋은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안 좋은 자세에 뭐가 있나? 여기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티라노사우루스 자세라고 하는데, 이게 머리 크고 등치 큰 이제 저 같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애가 손을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이 기본 자세예요, 이게. 병신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손은 항상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손이 달려있기보단 매달려 있는 거죠, 매달려 있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1단계 기본 자세거든요. 다음 자세부터 보면은, 이 기본 자세에서 이 거울 위에 거미, 양손가락을 마주대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스처를.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로운 수녀님, 기도하는 자세. 이렇게. 왜냐면 손이 또 이러고 거지같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러고 있겠죠? 그 다음에 부싯돌. 이렇게 비벼대기도 해요, 가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뇌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손을 비벼대는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반지 자랑. 반지 이렇게 하고. 왜냐면 그게 다 티라노사우루스 이 기본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손 씻기. 계속 손을 씻어요, 막 보면. 그리고 손에 잡아당기기,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왜냐면 손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못 하는데, 자꾸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매달려 있으니까 이 모든 응용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승혁이 형 보시면은 거의 이 동작들을 가끔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냥 고개 돌리고, 잡아당기기 시도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97%가 93%가 이 사람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형태 씨는 이런 게 없잖아요. 깔끔하잖아, 얘기할 때. 명확한 발음으로. 내용 없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쪽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은 항상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테이블을 팔꿈치까지 올려놓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 여기까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 이게 손을 아래다 내려놓으면 손에 무기가 있는 줄 알고 이 손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두 손을 올려놓는 그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0cm만 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당 쓸기 제스처 뭐 이렇게 이런 제스처들 뭐 잠시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스처 괜찮죠? 이런 거 막 손 비비고 반지 끼고 병신처럼 매달려 있고 이런 거보다 그렇죠? 이런 제스처 괜찮고 그 다음에 숫자 제스처 1번, 2번, 3번 이런 거 괜찮죠? 그 다음에 또 비교 제스처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 성장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이런 제스처들이 괜찮다는 거죠. 뭐 이렇게 손바닥 비비고 이런 거 말고 그 다음 타임라인 여기까지 이런 제스처들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손은 끝난 다음엔 여기 이런 제스처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전문가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시각적 보조물. 보통 이렇대요. 시각적 보조물 줄 때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된 건 뭐냐? 이거. 잘하는 건 뭐냐? 이거. 내가 볼 필요 없다 이거죠. 그쵸? 뭐 PT 볼 때 맨날 이거 쳐다보고 읽는 사람 있죠. 옛날에 정선 씨가 이거 열심히 쳐다보고 읽었죠. 이거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자주 보면 볼수록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보면 특히 이제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84%, 단어가 16%. 역시 형태 씨가 전화를 하면 옛날에 형태 씨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더니 자기 남자친구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 잘 목소리만 들으면 막 힘이 나고 그렇다.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들어보면 저 내용으로 어떻게 통화를 할까 해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유는 목소리가 84%이기 때문에. 근데 승혁이 형 같은 경우는 뭐 시킬 때도 목소리가 하이톤에 막 급하게 방문지 넣어주세요 막 이러고 뭐 해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목소리가 하이톤에 되게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요청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는 막 급하게. 제스처도 뭐 해달라 그러면 갑자기 평소에는 늘어지고 있다가 뭐 갖다 달라면 막 휘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은 제스처나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죠. 급하지 않은데 급한 척하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형태 씨는 차분하죠. 그렇죠? 하지만 가져오는 건 똑같이 가져오는데 차분함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84%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하더라도 형태 씨는 잘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안 하더라도. 승혁 형은 한다면 하거든요? 형태는 한다고 해도 안 해도 형태가 더
잘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목소리와 제스처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관심을 끌려면 그들과 교감해라. 당연하겠죠. 보면 이 5가지 내 자랑만 늘어놓지 않고 시선 마주치지 않고 미소 짓지 않고 발표 내용 읽어내리고 부적절하거나 청중을 비난하는 유머 구사하기. 제가 옛날에 이거 5개는 정말 4번 빼놓고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거 5번 열심히 했고, 그쵸? 내 자랑 자주 늘어놓고, 그쵸? 시선은 시선 마주치는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미소는 별로 안 짓고 그랬었는데, 이걸 저도 많이 고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저희 업계는 25년 동안 이 일을 쭉 해왔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객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러면 저기 26년 하는 회사인데 그럼 저기 26년이랑 하라는 건가? 저희는 300개, 200개국하고 일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는 일을 잘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200개국이 나랑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 그렇게 하겠죠? 별 상관없는 얘기 많이 하죠. 고객에 맞춰서 얘기하라는 거죠. 보시면 그러면 이제 청중과 교감하는 그 11가지 방법을 살펴볼게요. 천천히. 어떻게 해야 교감을 하는 건지. 청중의 관심사만을 다루어라. 그쵸? 내가 관심 있는 거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 없죠. 특히 이거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보면은 뻔하죠. 얘기하는 게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선 씨가 자주 이렇게 팔짱 끼면서 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따 팔짱을 끼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사만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스토리, 사례, 에피소드를 활용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해결을 하려고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리게 하려고 스토리하고 사례하고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얘기 자꾸 하니까.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독서에서 많이 나오죠. 독서에서도 막상 책에서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스토리하고 사례하고 에피소드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읽고 내가 그걸 그대로 써먹을 수도 있고 그런 사례와 에피소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아, 이런 게 사례가 되고 에피소드가 되는구나 하면서 내 삶을 살다 보면 그 삶 자체가 이게 에피소드에 맞는 삶이구나 하면서 그 삶을 띄워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특히 도표나 수치가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추우면 감기가 걸린다, 이거보다. 날씨가 추우면 80%가 감기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10명이기 때문에, 날씨 추워지면 우리 중에 8명은 감기가 걸린다. 지금 우리 둘은 감기가 안 걸렸으니까 나머지 8명이 감기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계속 수치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와닿게 되겠죠? 이런 것들. 그럼 눈을 마주쳐라. 특히 여기서 이 3번째, 제가 또 잘 못하는 건데, 호의적인 사람만 바라보지 마라.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었대요. 기업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눈치를 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걔는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얘가 사장이니까 이 사장만 보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결정은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또 아니면 끝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감명 깊게 받고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하대요.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을 연습해라. 이거는 미나 씨한테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미나 씨는 정말 저희가 가끔 술 먹고 강현 씨가 하는 그 차근차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초점도 흐려지고 아무리 열심히 들으려고 미소를 해도 그 미소가 볼이 땡기고 이러는데 항상 미나 씨는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똑같이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아이 컨택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서 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 사람 한 명 바라봤으면 머리 위에 숫자를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의를 3번 받고 누구를 이렇게 몇 번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4번째는 특히 이거 발표장 안에 죽은 물건들을 쳐다보지 마라. 가끔 어떤 사람들이 컵 쳐다보고 쳐다보고 카메라 쳐다보고 저기 있는 유리창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멋져가지고 긴장하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은 물건들은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말라고요. 진실, 스크린벽, 화이트보드 이런 애들은 결정권이 없대요.
그 다음에 어깨 펴고 청중하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보면 볼수록, 슬라이드 보고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프리젠터의 그 실력이 자꾸 의심이 되게 되는 거죠. 저 새끼 저것도 몰라가지고 저거 쳐다보고 하나. 그렇죠? 그러면 미소를 짓고 청중의 이름을 가급적 많이 불러주고 일어서서 말하라. 저 가끔 뭐 어떤 사람은 앉아서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옛날에 초기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자주 이렇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이름 아니까 얘기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면은 이렇게, 아까 정선 씨 같은 경우도 살짝 졸았었는데 잠이 좀 깬 것 같고, 지훈 씨 같은 경우도 핸드폰 좀 덜 만지작거리는 것 같고, 은혜 씨도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이슈나 강연물을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뉴스를 매일매일 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뭐 하루에 한 시간이나 30분이라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뉴스를 보면은 모르는 거 많을 텐데 왜 와서 질문을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서로 좀 많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세상에 대해서 뉴스라는 건 그거죠. 모든 사람이 보는 정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을 텐데, 또 그걸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팔 늘어나는 만화? 원피스에 대한 열정만큼 뉴스에 관한 열정을 좀 가지고 있으면 뭐 건희 씨나 뭐 형태 씨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머도 좀 사용을 하고, 이렇게 청중의 참여를 유도시킨 거죠. 둘이 악수도 하고 이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좋다, 강의에. 그 다음에 청중을 읽어라. 자, 여기서 보면 머리를 끄덕인다. 이거는 뭐 동의한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프리젠터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당신의 말을 따를게요. 그 다음에 뭐 똑바로 앉고 몸을 좀 기울인다. 그거는 뭐 이해했어요. 좀 더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선 씨가 자꾸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집어치라는 소리겠죠? 미소, 뭐 동감한다. 정보가 마음에 든다. 유머에 반응을 한다. 당신의 주파수가 같다. 정선 씨는 계속 주파수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뭐 의견을 말하거나 질문을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노트에 기록을 한다. 배우고 싶거나 기록하고 싶어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편안한 자세, 편안해요. 뭐든지 받아들일게요. 근데 자세는 다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를 보면, 첫 번째, 나를 보지 않는다. 흥미롭지 않네요. 정선 씨가 지금 자꾸 딴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턱을 고이고 앉는다. 지루하고 피곤하네요. 약간 자세가 좀 비슷하려고 그러죠. 눈동자를 굴리고 있다. 다른 곳을 가고 싶어요. 은혜 씨가 지금 다른 곳 좀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자세를 자꾸 고쳐 앉는다. 좀이 쑤셔요. 안마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마를 못해줘서 은혜 씨한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하품을 한다. 피곤하고 지루해요. 정선 씨한테 너무 지루해서 좀 죄송하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때려치라는 거죠. 고개와 시선을 내리고 있다. 그렇죠?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옷에 보풀을 떼고 있다. 따분해지고 있어요. 방 안에 여기저기를 보고 있다. 좀 더 새로운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은혜 씨가 자꾸 새로운 얘기 하라 그래서 지금 계속 웃기고 있죠, 지금?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요. 낮잠 자야겠어요. 안녕. 멍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이런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신호래요. 이럴 때는 좀 웃기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대화도 자연스럽게 발표해라. 이렇게 하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U는 청중을 속속들이 파악해라. 지금 오늘 제가 강의를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미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걸 요구를 하냐. 꼭 이제 던져야 될, 제가 이제 강의를 저번에 2박 3일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전화를 해서 누가 참석을 하는지, 얼마나 오는지, 업무가 뭔지, 그래야 그 사람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장소의 결정권자는 오는지, 프레젠테이션을 다 듣고 가는지 그냥 가는지, 뭐 이런 것들, 뭘 기대하는지, 발표의 주제는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이 앞에 오고 뒤에 배치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PT 준비하는 거 보면 발표 준비는 별로 안 하고 막 가끔 발표하기 전에 막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걸 빼기도 하고 막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떤 복장을 갖춰야 하는가. 청중들이 잘 따라오는가, 좀 쉽게 웃는가, 뭐 이런 걸 좀 보겠죠. 막 네가 언제 얼마나 웃기나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앉아있다가 농담 계속 하는데 하나도 안 웃어주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있는 정보는 뭔가. 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많이 하려면 저희가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겠죠. 예. 그 다음에 청중을 파악하기 위해 또
던져야 될 질문들을 같이 계속 보면은 뭐 지금 정보가 청중한테 얼마나 뭐 관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죠. 이건 이번에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 블로그를 보시면 꼭 강의를 보는 사람도 있고 글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글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좀 이미지하고 딸랑 정리하기는 좀 아까운 내용 같아서 이렇게 좀 해봤어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습과 훈련이 승패를 좌우한다. 제가 제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지키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 건가? 연습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연습에 관해서 아만다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1996년 이제 아틀란타 올림픽이죠. 이때 이제 금메달을 딴 체조팀 주장이었어요. 이 평균대회가 뭐 하면은 10분도 경기 안 하잖아요. 이 평균대회를 하기 위해 5,000번 이상을 반복을 했고 다양한 스킬을 10만 번 이상 반복을 한 거예요. 그 5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보다 짧죠.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습하는 거에 비하면 무지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 얘기죠. 이 사람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알고 3일이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프레젠테이션이나 알잖아요. 보면 이렇게 PT 만들고 내가 오늘 뭐 발표하고 어제 이제 건희 씨랑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몇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내가 오늘 발표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는 거냐. 내 공부를 하는데 그냥 끝내는 게 있고 내가 더 위대해지고 멋있어지려고 끝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세로 하는지 뭐 하루 대강 그냥 책 보고 하는 거는 대강 일하는 거 대강을 하면 하루는 내가 알고 이틀 정도면 선생님이 알고 3일이면 뭐 모든 사람이 알겠죠.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저 지금 정선 씨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또 졸리거나 뭐 팔짱 끼고 있으면 닥치라는 소리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이제 대화, 회의, 업무 보고, 전화, 통화, 음성 메일 등 말하거나 듣는 행위 전체를 포함을 하는 거래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럼 우리는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지금 일할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정선 씨는 어느 정도 되죠? 몇 프로 정도? 언뜻 생각하기에 90%? 리나 씨는? 씨는? 정원이는 몇 프로 된 거야? 몇 프로? 85? 몇 프로 될 것 같아? 70? 그렇죠. 형태 씨는? 70에서 80. 건이는? 뭔가 한 자리 같은데요? 넌 1%밖에 안 돼? 몇 프로밖에 안 돼? 100%요. 100%? 승혁의 경우는? 30? 그럼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연습하는 거. 내가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을 연습을 얼마나 하죠, 하루에? 얼마나 연습해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쏟는 시간이 몇 프로나 되죠? 0%? 하루에 1%는 해요? 안 하죠. 충격적인 결과죠. 보통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은 50에서 8%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연습 시간은 0에서 2%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인재의 제일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걸 하루에 0에서 2%만 연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큰 실수를 하거나 큰 기회를 놓치겠죠. 뭐 지난 6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오시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막 기분 좋아서 막 도넛츠 사들고 왔는데 그런 일이 생겼었죠. 왜냐면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자칫 일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을 그르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는 항상 신경 쓰고 얘기를 해야죠. 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의 97%는 뭐다? 언어적이다? 비언어적이다? 비언어적이다. 그렇죠. 또 팔짱 끼고 있죠, 정선 씨는. 왜냐면은 그게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배웠던 게 손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최소한 안에 있는 셔츠는 반팔이면 안 되고 이런 거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차드 정 회장님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은. 다른 분들은. 그 분이 제 멘토가 된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하지만 전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지. 또 나만 가지고 그래, 씨발. 막 이런 욕하는 표정은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Q&A 세션을 잘하는 방법. 보통 이제 Q&A가 무섭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이 Q&A 세션을 갑자기 가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건달처럼 있다가 강의를 할 때 되면 갑자기 이제 막 날카로운 질문들을 날릴 때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강의를 얼마나 잘하냐보다 마지막 Q&A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마지막 그 사람을 완벽하게 평가를 하거나 그 회사를 평가하는 그 항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냐, Q&A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잘 설명이 나왔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일단은 제가 이제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날카로운 질문을. 침착 또 침착해야죠. 막 질문만 하고 얼굴만 보면 막 갑자기 막 무슨 이상한 거 본 것처럼 막 그 13일의 금요일에 막 하얀색 가면 쓴 사람 본 것처럼 막 표정이 안 좋아지죠. 소화불량 일으키는 것 같고. 아까도 이렇게 건희 씨 강의하는데 싹 갔는데 갑자기 표정이 막 안 좋아지더라고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미나 씨도 갑자기 말을 더듬어지고 막.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럴 때 침착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쵸?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좀 잊고, 이 사람 왜 질문했나. 그 다음에 항상 이런 건 중요한 게 연습. 계속 연습해보고 Q&A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청중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Q&A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그거를 참여를 유도시켜야 돼요. 저희가 이제 참여를 유도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근차근 대답하라고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Q&A, 우리가 물어보고 자주 질문을 해봐야 자주 대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참석자가 되거나 패널로서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날카로운 질문이나 얼마나 똑똑한 질문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항상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딱 들어와서 이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답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나를 물어볼 때가 있고 3개, 4개를 한 문장에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게 3개, 4개를 물어볼 때는 쪼개서 얘기를 해야 돼요. 쪼개서. 하나, 뭐 이게 어떤 거냐 얘기를 좀 해줘라. 이 질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잘 물어봐 줘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은 막 좀 이상하니까 거기서 이제 좀 나한테 유리하거나 좀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질문을 살짝 고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답하기가 편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나한테 혹시 뭐 아는 사람 없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형태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근데 뭐 가끔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 있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형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뭐 은혜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은혜 씨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를 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미나 씨가 질문했다고 미나 씨만 쳐다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 쳐다봐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답변이 끝나면은 질문자한테 물은 거죠. 잘 대답했냐? 나 잘 대답했냐고. 그 다음에 통제하라고. 이 엉뚱한 거 물어볼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통제해야 되고. 간단히 하고 대답은. 그 다음에 답변할 때 웬만하면 이제 질문자 이름을 알면 누구누구씨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강력한 보디 랭귀지.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죠? 그 다음에 안전부조 못하거나 몸이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서성대거나 방어적인 모습 막 쫄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면 가끔 막 사람도 얼굴 사색이 되고 막 정선 씨 막 바들바들 떨고 이러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부정적인 질문은 반문을 통해서 막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뭐 이게 뭐 맞는 거라고 생각하냐. 지금 그렇게 물으셨냐고. 다시 이렇게 반문을 해서 아니면 뭐 이건 이런 뜻에서 물으신 거냐고. 이렇게 반문을 통해서 질문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강하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억울하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억울해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나중에 막 이럴 때 있잖아. 너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부정확하게 받은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정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릇된 가정. 이 사람이 잘못된 가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저번에 협상 강의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저렇게 상대방이 사기치면 나중에 하느님이 벌 주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는 거죠. 벌 안 받죠. 생각보다 빨리. 하느님이 그거 벌 주는지 딴 거 벌 주는지 모르잖아요. 하느님이 제일 많이 벌 주는 건 하느님 안 믿는 거지. 그건 다음에 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가정들을 바로 잡아야겠죠. 가정이 잘못되면 내용이 잘못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결론은 고쳐주는 거. 이 사람이 잘못된 결론 내리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죠. 좀 많죠. 그 다음에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그렇죠. 막 그 뭐 회사나 뭐 지금 사회를 뭐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뭐 되게 민감한 질문이 있어요. 이거 말하면은 마치 책임 많이 져야 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뭐 회사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답변할 수 없는 건 애써 답변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PT를 할 때 이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질문이 건 거예요. 이 비슷한 거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었다.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보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보다 뭐가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면은 안 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 제품 없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그래서 박살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르면 모른다. 답변을 떠오를 때 아는 척 하지 말고 답변할 수 없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옛날에 이거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제 배경 지식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을 접하면은 이제 내가 아는 것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자신감들이 생겨요.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 거나 많은 것들을 익힌 사람들만에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겨요. 아니면 막 화내잖아. 막 모르는 거 얘기하면 괜히 화내잖아요. 막. 나 모르는데 물어봤다고. 이런 것들. 그쵸? 자꾸 이런 거만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력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 어떻게 시간을 끌어야 되나. 첫 번째, 호흡. 어렵든 쉽든 질문할 때는 좀 호흡을 좀 해달래요. 제가 이것도 잘 못하는데 듣자마자 막 저 뻔해가지고 막 자주 막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생각하는 척 하래요. 그게 오히려 좀 똘똘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면 조금 더 긴 호흡, 약 한 10초. 그리고 좀 대답하기 전에 좀 시간을 좀 달라. 너무 훌륭한 질문이다. 이거 내 머리로서 좀 쉽게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질문 복창하기. 뭐 물어본 거 또 물어보기. 그거 애기들도 막 자주 하잖아요, 이거. 너무 자주 하면은 좀 티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해 줄 걸 요청해요. 잘 못 들었을 경우. 또 자주 쓰면 티 나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답변은, 제가 이거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주겠다. 좀 지금 바로 좀 쉬는 시간에 내가 뭐 좀 알아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대강 이런 내용 같은데 이러면서 넘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체를 향해서 저 이거 이런 거 같은데 뭐 아시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다음 질문하는 사람한테 되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도대체 이 질문을 왜 하셨는지 지금 저는 이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좀 명확하지 않은데 혹시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건가? 이런 걸 좀 물어보면 쉽겠죠. 아니면 보통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질문한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게 막 좀 명확하지 않게 질문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주면 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무엇을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에서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식업계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또 요식업계에서 뭐 중국 요리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작전 타임. 쉬었으면 좋겠다. 쉰 다음에 알려주겠다. 그렇죠? Q&A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많이들 하시죠? 긴장. 그러니까 저는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은 강의를 많이 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긴장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회사 대표님도 긴장 안 할 줄 알았더니 막 갔더니 땀을 막 흘리고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면서 말도 더듬고 그러더라고요. 막 나는 3분이면 막 해 이러는데 3분 동안 긴장하더라고요. 앞에서. 다 누구나 긴장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일단은 첫 2분을 외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했던 때가 언제냐면
막 외우는 거예요. 막 계속 떨려가지고 이거 외워야 되는데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 생각 안 나고 첫 2분만 생각이 나요. 그럼 첫 2분은 부드럽게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붙어요. 왜냐면 보면서 하도 PT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첫 2분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큰 데 갈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한 내용은 뭐 우리는 어떻고 이런 것들 제가 맨날 외우잖아요. 첫 2분. 그러니까 첫 2분을 외웠던 날은 잘했고 첫 2분을 안 외웠던 날은 랜덤이고. 그러면 이제 흐름이 매끄러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오프닝이 안정됐으니까 이제 뭐 초반에 그 시동 걸린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 시동이 잘 걸렸기 때문에 가는 거죠. 제가 서울대에서 이거 안 해가지고 참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방법, 컨닝 페이퍼. 이거 많이 이렇게 하죠.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PT가 컨닝 페이퍼죠. PT를 잘 만드는 사람은 정말 그 좋은 이미지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 우리가 PT를 만들 때 그 막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컨닝 페이퍼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글 막 대강 쓰는 것보다. 이 PT를, 그러니까 PT를 우리가 꼭 발표하거나 강의하기 전에 바쁘지 않으면은 다시 PT 할 때마다 다시 사진 찾고 다시 만드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 그럼 그 사진을 하나 찾으려고 우리가 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딱 놓는 순간 컨닝 페이퍼처럼 다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복 연습은 알겠고 3분 분할 연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연습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거기 있는 거 3분씩 쪼개요. 그래서 앞에 3분 따로 연습하고 앞에 3분 끝나면 뒤에 시나리오 연습하고 꼭 그 배우가 연기하듯이 씬들을 만들어서 그 씬마다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억나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우리 회사에서 강의를 하거나 우리 이 블로그에서 강의할 때 절대 읽는 거는 금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는 해도 당황하지 않죠. 이건 뭐 우리가 맨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심호흡을 하라. 한번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생각이 난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아주 또 그 다음에 당신이 아는 모든 걸 말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승혁이 형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죠. 물론 저도 지켜야겠고. 그 다음에 1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을 하고 계속 나오는 얘기죠. 청중과 함께 어울려라. 그러니까 미리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은 상상이라.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이 되게 무의식이라는 게 너무 웃긴 게 그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눈을 감고 PT를 막 하잖아요. PT를 해서 막 성공을 하는 걸 하고 발표를 막 하잖아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 근데 뇌는 멍청해서 그게 실제 있었던 거랑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투 연습을 하는 농구 선수랑 상상으로 자유투 연습을 하는 농구 선수랑 효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뭘 다 갖춰줘야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명상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명상을 하건 아니면 책을 읽건 뭐라고 그냥 갑자기 앉아가지고 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뇌는 멍청해서 그러니까 잠재의식은 멍청해서 그게 실제로 일어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해보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자기 방식을 고수하라. 막 남의 거 막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패턴이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못했던 게 교양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했던 그 아주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강의가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짓거리 안 하려고요. 또 먹을거리 조심해라. 강의할 때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폭식 막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그래도 머리에 신경 써야 될 칼로리를 소화에 신경 쓰다 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카페인 먹으면 심장 떨리는 사람은 긴장은 곱절로 하게 되고 탄산음료 트림 나오고 찬물하고 찬 음료 성대를 갑자기 음출해서 말을 못하게 한대요. 따뜻한 물이 좋고 신맛이 나는 과일 주스. 그러니까 뭔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뭔가 이렇게 걸린 느낌이 들면 다 얘 때문에 그렇대요. 유제품 입안에 거품이 나오게 하는 유지방이 이런 것들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하이야에 뭐 그걸 하잖아요. 하이야랑 아카이가 영어 스펠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나 소개할 때 하우이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저 소개했을 때 이런 것들 있으면 그 발음 띄워나 한글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한테 발음하기 편하게. 그 사람이 그거 발표할 때만 막 쑥 내려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소개서를 써주는 게 좋은데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래요. 첫 번째는 이제 내 전문성, 뭐 직함이나 경력이나 수상 내용. 그러니까 잘 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 경력 안에 학력은 조그맣게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 돼요. 직함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고 수상력도 우리가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이거 쌓아가면 나중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배경, 친분 관계, 내가 뭐 어떤 그거에 돼 있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의 목적,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쳤어요. 이 책이 톰 피터스나 모든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책에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책들을 보면 뭐 어떤 식으로 구조화 시켜서 어떻게 얘기하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책은 비언어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맞췄던 책 같아요. 그 다음에 자주 연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구조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 그냥 웬만큼 여기 나오고 내가 뭐 할 정도면 내용은 다 좋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던 책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고 다음에 이거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에 맞춰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